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앞엔 아침 신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43개 대기업 재무담당 임원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내년 기업 인수합병 M&A 역대급 큰 장이 선다. 그러니까 기업을 사고 팔고 합병하고 이런 일이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 보면요. 이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72%가 올해보다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금리가 굉장히 낮죠.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량 매물이 나오면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가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혁 이렇게 어제 강조를 했죠. 그러자 여당 10개 법안 입법 강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국회 상황까지 같이 묶어서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청와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 죄송하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요, 공수처법 등 처리를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여당 경제 3법, 국정원법 등등등 여러 가지 법안들 강행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밀어붙이기 이런 표현도 있지만 개혁에 방점을 두고 뭔가를 통과시키겠다 이런 움직임이 어제 보였습니다. 야당은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했지만 가만히 보면 뾰족하게 막을 대책은 없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메르켈은 솔직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죠. 솔직했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코로나 극복에 사상 최대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독일 국민들에게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덧붙입니다. 2023년부터는 그 나라빚 국민들께서 갚아야 합니다. 지금은요 급하니까 돈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그 돈 모두 빚입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했다. 그래서 솔직했다. 과연 각국의 정상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기사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당국 내주 하루 900명 이상 확진 가능할 수도 있다. 확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병상 부족에 서울 컨테이너 병동 준비하고 있다. 굉장히 지금 급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전국 집단 감염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600명대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서 왜 확진이 됐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현장 역학조사 역량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왼쪽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주원규 삼육대 겸임 교수 자리하셨고요. 윤기찬 변호사도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다룰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19 국내 상황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전시 상황에 가깝습니다.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호남 민심입니다.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당 관련된 지지율 결과가 좀 발표되고 있는데요. 특히 호남 지지율 심상치 않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민심이 두 번째 키워드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자리 걸고 사과.
이런 입장을 나타내신 분이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문제와 관해 사과를 하겠다. 이거를 막으면 나 자리 내놓는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집 보유는 보수다. 집을 갖게 되면, 자가를 갖게 되면 보수적인 성향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새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됐는데요. 이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얘기도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 방역당국을 어떻게 보면 좀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주 하루 1,000명 이상 확진 가능성이 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도권 오늘부터 2.5단계 시행에 들어갔죠. 주말 검사자 10,000명 줄었는데도 양성률은 다시 4%. 양성률. 검사한 사람들 중에 확진자 숫자가 얼마인가 그 비율을 말하죠. 불과 몇 달 전에는 한 1%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 기록하고 있거든요. 당국은 수도권 이미 전시 상황이다. 오늘 코로나 백신 도입 계획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업들마다 재택근무하는 곳 늘고 있다는 내용까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요. 방역당국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말 검사장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도 발생 이래 최고치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1, 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주의 그리고 지키실 거는 좀 지켜주시라는 간곡한 당부도 그 뒤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인데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입니다. 백신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영국의 경우는 오늘부터, 영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다음 기사는 미국과 관련된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백신 불신론이 커지는 미국이다.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못 믿겠다는 겁니다. 또는 그거 꼭 맞아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국 국민 10명 중 4명은 안 맞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리고요. 특히 18%는 절대로 접종 안 한다고 했답니다. 이 백신 접종 이걸 강요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미국 닷새 동안 100만 명 확진입니다. 우리하고는요. 숫자 단위가 다릅니다. 여기는요. 그런데 미국 국민들 안 맞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국민들이 꽤 된다는 거죠. 옆에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면 당신은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이렇게 미국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꼭 접종이 29%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접종이 31%. 그러니까 여기 합하면 한 60% 정도 되죠. 그런데요. 아마도 접종 안 한다가 22, 절대 접종 안 한다가 18. 그러면 6대4 비율로 맞는다, 안 맞는다가 되는 겁니다. 40% 정도. 그런데요. 이 백신 접종이 중요한 거는 다수가 맞아줘야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이게 차질을 빚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백신이 있는데도 말이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얘기인데요. 배조 교수님 그리고 주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 만약에 이와 똑같은 여론조사를 우리나라에서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보세요? 우리나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백신을 맞겠다라는 대답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0%, 예. 맞지 않겠다가 40%인데 우리나라 경우는 백신을 맞겠다라는 여론조사 응답이 제가 볼 때 한 80%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높을 것이다, 굉장히. 그 이유는 지금 맞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미국의 아프리카의 미국인 그러니까 흑인들 중심으로 그렇거든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요. 예. 반대로 맞겠다라는 사람들이 보니까 학력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력 수준이 높잖아요. 그리고 또 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고 굉장히 정보가 예. 잘 공유가 되니까 SNS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백신을 맞겠다라는 그런 의향을 가진 분들이 한 80% 이상은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인종별로 접종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를 도 분석이 돼놨어요. 이제 조사를 통해서 나온 건데 여기는 60%가 그러니까 이쪽 까맣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 60%가 안 맞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백인, 라틴계, 아시아계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시아계가 아니라 그냥 아시아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마도 배종호 교수님 아마 이런 걸 감안해서 8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이걸 가만히 뭐 미국 언론들의 분석들은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이게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대선 과정에서 정치가 돼버렸잖아요. 마스크 쓰는 문제가 어떤 의사 표현이 된 것처럼 백신 조치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홍규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여론조사를 한다면 어느 정도 비율이 날 것 같습니까? 예, 저도 배 교수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네, 압도적으로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가 예. 압도적일 것 같고요. 미국은 처음 상황부터 시작부터 사실은 좀 엇박자가 있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 그때부터 사실 백신이 뭐 가벼운 감기에 지나지 않았다. 마스크는 문화적으로 쓰고 싶지 않다. 이런 분위기들에 대한 코로나 둔감성이 결국 오늘의 저 미국의 사태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과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은 그 공동체성이 저는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백신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떤 조금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이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면 따를 수 있다. 그게 저는 K방역의 성공 요인이었기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집단의 공동체성이 좀 작용하지 않는가 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예. 저희는 높을 거라고 예단합니다. 자, 지금 각국이 백신 확보 굉장히 경진을 벌이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우리 정부 역시 좀 열심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서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 두 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백신 접종에 대해서 긍정적일 거다. 그렇지만 또 거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보 그리고 정확한 상황에 대한 설명 백신이 도입이 됐을 때부터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40%가 안 맞는다고. 그럼 이거 집단 면역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제일 걱정되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19 상황 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다음은 정치권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나온 입장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 추윤 혼란 죄송하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 사과합니다. 사과.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는 공수처법 밀어붙인다로 돼 있습니다. 극한 갈등에 대해서 첫 사과하면서도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꼭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지금 국회에서 여당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철야 농성 그리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문 사과하면서도 윤석열 압박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공수처 민주주의의 새 장이다.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1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구체적인 일정이 잡혔죠? 시간도 좀 나왔습니다. 추윤 거치 정리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된 입장도 냈다는 내용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있었죠. 그 의미, 행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 발언 중에서 주요 내용을 좀 요약해놨습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다. 사과합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과를 한 거죠. 다음입니다.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진통, 뭔가 매듭이 지어지길 바란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두 가지 대목이 화면에 소개가 됐는데요. 윤기찬 변호사.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와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신다면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뭐 추 장관의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언행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좀 제가 대통령 말씀 중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민생과 방역에 매진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 사실은 공수처는 민생과 상관이 없거든요. 뭐 다른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가 되지만 예. 근데 이제 공수처를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진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야권의 어떤 공세가 있었는데 예.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힘이 실리는 말씀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개혁의 방향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기관을 견제한다 이런 취지의 개혁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예. 사실은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과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오히려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다 갖고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공수처 대상인들에 대한 수사 정보도 모두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과는 상관없는 이런 기구인데 대통령 말씀과 또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앞에는 뭐 정당성에 관한 설명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와 좀 상치되는, 예. 그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대통령 설명을 해주셨으면 오히려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이래서다라고 예. 그 행간을 좀 메꿔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우찬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을 명확하게 안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추윤 거취와 관련돼서 제가 어떻게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하시는데 그럼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동반 사태입니까? 아니면 특정 인물 한 명만 사태입니까? 아니면 둘 다 사태가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셨어요. 예. 징계위 관련해서. 그렇다면 일단 징계위에서 결정나는 대로 따르겠다는 취지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예. 그 징계의 결정을 예상을 하실 때 아마 견책이나 감봉 정도의 직무집행 정지와 상관없는 견책이나 감봉 정도의 징계를 예상하고 그리고 나서 징계가 결정되고 나면 아마 추 장관은 이제 개각을 통해서 물러나게 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출범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개각의 이유로 이제 거취 정리를 사퇴를 하는 거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든 징계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이거라는 공수처가 9일, 10일 늦어도 제가 볼 때 10일 정도에 통과가 될 것으로 법이 그렇다면 어쨌든 가지고 20일 동안에 청문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예. 늦어도 올해는 출범한다고 봐요. 내년 초까지는. 예. 그렇다면 야권에서 주장하는 공수처 출범의 목적이 설령 여권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이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입장과 여당의 입장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다를 수 있다. 지금은 같게 보이지만 예. 대통령의 입장, 그러니까 위정자 입장, 물러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동안의 업적에 대한 수사를 받는 것이 사실 저하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고려 요소인데 또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그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사실은 협상하자는 안이 있을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밀어붙여가지고 보궐선거 내지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지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두 가지의 갈등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얼른 이걸 마무리 짓고 싶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밀어붙이는 주문을 하신 것 같고 예. 여당 내에서는 일부 거기에 원내에서 따라가지만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미묘한 사안인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 지금. 뭔가 좀 그래서 속도를 좀 내는 거다. 뭐 그렇게 해석도 해주셨어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뭐 추윤 갈등 상황에서 북한에서 본다면 예.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질책도 같이 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지금 현재 그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또 한번 표방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 기관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지금의 추장관 방식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밀어붙인다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혁을 진행해 나간다면 그것은 국민적인 지지도 얻을 수 없고 정당성조차 확보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말처럼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안 그러면 검찰 개혁은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되고 말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개혁을 해 나가라라는 주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장관과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 총장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리고 물론 추 장관에 대한 책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순차적으로 윤 총장이 먼저 어떤 그 거취에서 뭐 나가거나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거나 할 거고 이후에 이제 추 장관이 개각을 통해서 아마 장관직을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어떤 장관, 총장 한쪽만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둘 다 변화가 있는데 아마 순서상의 어떤 시차를 좀 둘 것 같다. 이런 전망이시죠. 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인데 그중에 특히 뭐 공수처 그리고 추윤 갈등과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했습니다. 자, 역시 다음도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지율 얘기입니다. 지지율이요. 대통령 지지율 호남에서 14%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기사로 다뤄지는 이유는요. 바로 호남이기 때문입니다. 호남은 현 정부 그리고 여당의 강력한 지지 지역으로 통하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이 지지율이 하락한 거에 대한 진단이 있어요. 진단. 여기에 보시면. 민주당은 이거 지지율 떨어진 거 우리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질책이다. 현안에 대해서 더 밀어붙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요. 그거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집값, 뭐 박탈감 등 이런 게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윤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는 정권의 일처리에 대한 중도층의 비판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진단인 거죠. 이게 진단이 다르면요 해법이 달라져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기사가 있고요. 다음은 지지율 관련된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 지지율이죠, 이거는. 긍정, 이게 지지율입니다. 긍정이 37.4%. 리얼미터 12월 첫 주 조사 결과인데요. 전주 대비 6.4%포인트. 그러니까 하락폭이 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부정. 그러니까 여기는
지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죠. 57%가 넘어섰습니다. 여기도 한 5% 넘게 올랐죠. 5%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 지지율입니다.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요, 호남과 충청권 지지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호남에는 긍정평가가 58%인데 이게 14.2%포인트가 내려간 거예요. 하락폭이 꽤 큽니다. 이 정도면 오차 범위를 훌쩍 벗어나거든요.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그러니까 충청 지역 역시 지지율 하락폭이 꽤 큽니다. 13.7%포인트가 굉장히 좀 크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사실은 이 지지율 조사, 그리고 앞서서 봤지만 최근에 법무장관,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어떤 대립사항과 관련된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두 가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 감아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훼손과 적대적 대결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추이운 갈등에 대해서 완전히 시각이 다르죠, 지금. 그리고요, 지지율 결과에 대한 분석도 다르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미온적이니까 더 밀어붙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집값 상승에 대한 어떤 불만, 그리고 중도층이 지금 뭔가 이탈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원규 교수님하고 변영희 교수님, 어떤 진단 쪽에 동의하시는지, 두 분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원규 교수님. 예, 저는 민주당 지금 진단에 조금 오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진단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이 진단에는 조금 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남 민심이나 충청 민심이라는 부분은 지역 민심이고 이게 어떤 신념 지지층의 민심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안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라는 것은 이른바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5%에 해당하는 그 지지자들. 강력한 지지층. 예, 예. 그 지지자들이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달라는 요청을 민주당 관계자분들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호남 민심과 동일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남 민심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그 지지율 역사를 봐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호의적일 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우리 예전에 안철수 전 대표 때 예. 국민의당 시절에서도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좀 실패와 아픔을 겪기도 했거든요. 2016년 상황을 말씀하세요. 네, 그때 당시 맞습니다. 총선 상황입니다. 예, 그 총선 상황을 기억해 본다면 호남의 민심은 홀대론이라든지 지역에서의 피로감 같은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어붙여서 개혁입법이나 공수처법을 완성하라는 게 취지라기보다는 왜 이 갈등을 그렇게 오랜 시간 방치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예. 종합적 피로감의 표현이지 이게 더 강력하게 철학을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걸로 해석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대전과 충청의 민심이 떨어지는 이유도 예. 이번에 이낙연 대표께서 안타깝지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얘기하면서 광주 대구까지는 얘기했는데 사실은 충남 홀대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사당 의정권 같은 것도 예. 세종에만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충청권 지역이 오히려 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피로감과 해석도 우리가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분석을 예.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역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집권 4년 차이시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이 지지율에 대한 어떤 민심을 경청해야 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원 교수님은 진단을 하셨는데 요 진단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게 맞는가 이런 겁니다. 배종호 교수님은 이 지지율 하락세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두 가지 진단 소개해드렸어요. 어느 쪽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배종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일단 뭐 전체를 볼 것이냐 아니면 핵심 지지층을 볼 것이냐에 예. 따라 다른데요. 지금 주목되는 현상은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 한 14%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예.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서도 1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여성 유권자들. 그렇습니다.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역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혁이 거대 여당 180석까지 밀어줬는데 확실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충청권에서는 왜 그렇게 높으냐? 그럼 충청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양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네 가지 원인을 꼽자면은 집권 4년 차 증후군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집권 4년 차 같은 경우에 지금 40% 선이 깨졌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 역대 정권에 비교하면 높은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추미애, 윤석열 갈등과 충돌, 예. 그리고 부동산 문제, 또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충청권에서는 좀 하락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또 여권에서는 확실하게 다시 이 전선을 좀 추스려서 개혁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면은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다시 콘크리트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40% 선은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혼란스러운 전국이라고 전제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혼란스러운 전국의 원인 제공은 누구냐? 결국 이제 개혁에 저항하는 반개혁 세력들 때문에 빚어졌고,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 그리고 제도적인 완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정면 돌파 의지를 얘기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매듭을 짓겠다라는 뜻이고요. 제가 볼 때는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임이 의결이 된다거나 또 공수처가 추범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명예퇴진 그리고 명분은 본인이 대선 도전 또는 뭐 서울시장 도전 이런 걸 통해서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사에 소개된 더 밀어붙이라는 뜻, 이 내용이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어붙이는 대상은 윤석열 총장과 야당일 수 있겠네요. 거기가 막고 있다. 그러니까 더 밀어붙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지금 배종께서는 그럼. 갈리죠? 해석이 많이 갈립니다. 자, 그럼 윤기찬 변호사하고 이종훈 평론가도 질문 좀 드릴게요. 특히 호남 지지율에 대한 좁혀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조사가 전국 조사입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이 일부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조사 대상으로요. 전국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호남만 조사를 해야 좀 더 정확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조사지만 어느 정도의 흐름은 볼 수가 있거든요. 흐름은. 근데 그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호남 지지율이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많이요. 폭이 또 큽니다. 어떻게 진단하세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지금 두 분 하신 말씀도 다 포함이 됐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정책적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고 저 지지율이 사실 대선 때 얻은 지지율하고 비슷하세요. 60% 정도 얻으셨으니까 예. 안철수 대표가 30% 정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예. 대통령의 전체적 지지율도 41%를 대선에서 얻었는데 예. 투표율을 감안하면 그럼 투표율을 감안하면 한 5에서 7, 8% 정도 얻은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이 그러니까 있어요. 37, 8%를 투표율을 감안해서 계산을 다시 하면 41% 정도 나온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 때 얻은 득표율인데 예. 지금도 잘하셔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제 여권의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그 지지자들의 그 분열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호남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 대표가 호남 충청 연대론을 통해서 집권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비전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낙연 대표가 당내에서는 이제 사실 친문이 부상하면서 뭐 여러 가지 친문 386 후보가 나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호남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의 홀대론 쪽으로 오히려 정책적 홀대보다는 그런 쪽도 지지율 하락의 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막 그런 분석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는 정책에서 수정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 이외에는 구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뭐 대권 아시다시피 이제 이광재 의원도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 하기 때문에 호남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가 호남 출신으로서 대권을 잡아서 호남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일을 좀 더 해주실 걸로 이게 기대를 했는데
일각에서 우려했던 바대로 이낙연 후보는 사실은 내심 신문에서 심중에 두고 있지 않다. 이런 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호남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요인도 지지율 하락의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낙연 당대표의 최근 지지율 약간 좀 주춤하고 있죠. 조금 안 좋습니다만 그거와 이게 또 연관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어요. 이중훈 평론가께 보시기에는 이 호남 지지율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폭이 네. 좀 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망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망감이라는 말이 뭐냐면 일 제대로 잘 하라고 뽑아줬는데 예. 일 제대로 못하고 빨리빨리 처리 못한다라는 실망감인 것 같아요.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가반 의석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사학법을 처리하지 못해서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개혁이 자초되는 모습 속에서 부동산은 폭등하고 민생은 점점 어려워져가고 이런 과정들 어떻게 보면 그때와 대자뷰 현상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180석을 몰아줬는데 이걸 아직도 처리를 못하고 있다. 지금 숙제들이 얼마나 많냐.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예.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동산 문제, 코로나 방역 문제 이런 것들 풀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예. 이 상황에서 지금 검찰 개혁까지도 지금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고 뭐 공수처도 지지부진하고 이 숙제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너네 숙제 언제 할래? 이런 질책이 분명히 담겨져 이렇게 있다. 지원을 해줬는데 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 그렇죠. 이겁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과 질책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15%포인트 가까이 지금 내려간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좀 조목조목 오늘 좀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잠깐 말씀하셨어요, 지금. 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더 밀어붙이라는 거냐? 아니다. 뭔가 좀 다른 방법을 해보라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진단이 좀 갈리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공수처가 있습니다. 어제 국회 참 혼란상이었는데요. 그 내용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 야당 항의 속지 말라. 적지 마세요. 그거 왜 적습니까? 그런 것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야당은 취재 카메라 다 들어오라고 해라. 이거 다 찍어야 한다. 이거죠 또. 여기는 기록하지 말아라. 여긴 기록해라.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어제 참 혼란상이었습니다. 여당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 야당 권력이 영원할 것 같나? 이렇게 지금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대치했고요. 오늘도 대치했습니다. 지금.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당 할 수 있는 입법 다 한다. 내일 본회의 통과 밀어붙일 듯하다. 여기에 이제 공수처법도 들어가 있죠. 야당 비토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안 법을 바꿔서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뭐 여야 합의, 공정경제 뭐 3법도 강행, 뭐 여당 정책위 의장 할 만큼 다 했다. 이젠 다 왔다. 그냥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옵니다. 필리버스터.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그냥 시간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자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제 임시국회 소집 얘기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연장을 시킨다는 거죠. 여당 시간 낭비일 뿐 자신만만이다. 숫자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어제 공수처법 등 관련해서 여야의 모습 혼란상이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날 지키시도 중단하라. 중단하라. 입법 독재, 국회 파괴,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주당이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법안을 강행하기로 아마 작심한 것 같습니다. 의장실 회동에서는 공수처장 후보를 찾기 위해서 더 밀도 있게 노력을 하고 그러는 동안에는 공수처법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정리도 되지 않은 5.18 법도 강제로 두드리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야 합의 안 되는 법안을 그 안건조정위로 좀 넘기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자는 취지인 거죠. 어제 이제 넘겨졌는데 오늘 그게 열리게 되죠. 근데 여당은 그것도 빨리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안건조정위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바로 처리하겠다. 또 그럼 또 야당이 또 엄청나게 또 반발하겠죠.
자, 이종훈 평론가. 네. 공수처법으로 좀 얘기를 좁혀 보겠습니다. 네. 공수처법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강행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밀어붙이기 표현, 아니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만 아무튼 뭔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여당으로서는 최근에 지지율 좀 안 좋은 부분, 네. 이 부분을 좀 의식했을까요? 당연히 의식했죠.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여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단계로 가거든요. 첫 번째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뭐 하냐 도대체. 두 번째 단계가 답답하다. 세 번째 단계가 에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지금 에이 마음에 안 든다 단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세 단계까지 온 거예요 네, 지금. 지금 그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당으로서는 더 늦출 수가 없어요. 밀어붙여야 돼요. 지지율이 완전히 뭐 여기서 가속도가 붙어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입법, 선거 때, 총선 때 약속했던 입법, 개혁 입법들 전부 다 하려고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율을 딱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그렇게 가는 거다 지금. 일단은 뭐 여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약속했던 부분을, 공약했던 부분을 실천한다는 측면이 있고, 예. 그리고 더 이상 끌게 되면 예. 지지율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입지, 그리고 지지층들 전체에 뭐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좀 절박함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윤시환 변호사, 좀 국민의힘 소속이신가요? 국민의힘은 사실 공수처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공수처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럼 기구다라고. 절대로 합의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정치니까요. 그것은 예. 뭐 본인이 원하는 것만 관철시킬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의석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그 안 좋은 조항들은 좀 삭제하자라는 취지죠. 특히나 7명 중 6명으로 의결하게끔 돼 있는 예.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 그 의결 규정을 고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대통령 말씀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기하려고 그러면 예. 공수처 출범 당시에 여야 동수로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걸 개정할 때도 사개특위 등 특위에서 여야 동수로 구성해가지고 개정을 논의해야지. 일방적으로 여당이 우세인 해당 그 법사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해서 개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법을 바로 바꿔서 통과시킨다는 그런 맞지 않다는 모습은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안건조정위원회 관련돼서도 지금 윤호중 위원장은 바로 통과시켰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백혜련 위원장도 이게 안건조정위원회가 90일 동안 하기로 돼 있어요. 예. 그 활동 기한이. 예. 근데 여야 합의할 경우에는 그게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3분의 2 이상이면 의결 조항을 갖다가 활동 기한에도 그냥 적용하려고 하는 게 여당 입장이라서 그 부분이 사실 법률 해석에 있어서 조금 야당과 여당이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여당이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예. 공수처는 사실은 뭐 특정인을 수사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예. 야당에서 의심스러운 시각을 보내는 이유는 특정 사안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원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원전 수사에 적용된 그 혐의 중에 하나가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예요. 이것은 공수처 수사 대상의 범죄입니다. 예. 그럼 이거는 공수처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검찰이 수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3급 이상의 공직자의 경우는 사실은 공수처에 전속 수사권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그 65명의 수사 검사로 구성된 예. 공수처가 1,780명의 검사와 10만 명의 경찰을 대신해서 이 고위공직자 수사 정보 수집과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예. 결국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권력 통제 기구로서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예.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죠. 혹시 공수처가 지금 분위기라면 여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것 같거든요.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맡기지만 이게 숫자상에서 지금 뭐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여당이요. 그럼 만약에 공수처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출범을 합니다. 그 이후에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어떤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을까? 개시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수사단서가 발견되면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모든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수사 대상 범죄가 한정돼 있습니다. 직무 관련 범죄인데 예.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것들입니다. 직무 관련해서 횡령 이런 것들이라서 예. 그중에 이제 횡령이 하나 눈에 띄죠. 횡령 특활비 관련해서. 최근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네. 앞서서 그런 네. 얘기를 좀 그런 맥락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련된 혐의가 발견이 되면 수사할 수 있는데, 저는 바로 수사가 들어가기보다는 정권과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이첩받아서 그게 우선적으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보는 시각은 지금 정권과 관련된 어떤 검찰 수사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이첩을 받아서
공수처가 가져갈 것 같다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예. 드리면 공수처의 권한 남용은 특정인을 수사를 한다는 것보다는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데 산 권력에 대해서 예. 그 특정 범죄와 특정인에 대해 수사를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권한 남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예. 검찰과의 이 권력 그 권한 배분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들어보셨지만 야당의 시각 그렇고 여당의 시각은 무슨 소리? 공수처, 그럼 검찰 뭐 등등등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뭐 집단들 어떻게 둘 거냐? 공수처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또 여당은 내놓고 있습니다.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항상 보면 정치권은 그래요. 뭐가 하나 있는데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만 들으면 다른 걸 보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지금. 자, 다음은 국민의힘 사정을 좀 보겠습니다. 뭔가가 균열인가요? 이것은요. 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진이 있죠?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털고 가자는 김종인, 사과 지금 못하면 내가 이 자리에 남을 이유가 없다. 당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강경파들이 지금 이 사과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탈당 배수진 아니냐, 자리를 박차고 또 나가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MB계 좌장 이재호 전 의원 김 비판, 사과는 김종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인 면전에서 MB 박근혜 사과? 스스로 낙인 찍을 필요 있나요? 그 반발을 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김 대국민 사과 계획의 반발 확산, 명백한 월검,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 당내 또 이런 반발이 있다고 여기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과를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와 관련된 데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대 논리가 나온다고요? 네, 반대하는. 그거는 내가 우리 저희 국민의힘에 처음에 올 때서부터 미리 예고했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걸 참작하느라고 제대로 허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기상으로 봐서 그걸 허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봐요.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뭐 내가 거기를 크게 구애받지 않을 거예요.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 구의 존으로 해서 이제 사과를 하신다는 말씀. 아니 그건 뭐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할 테니까 그 뭐 너무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구애받지 않는다 정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당 회의에서 그 이상 간 겁니다. 이거 못하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나간다. 이렇게까지 더 간 겁니다. 주홍 교수님. 그런데요, 이걸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국민의 어떤 일상이나 민생과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지. 과연 사과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 사과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월 9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르신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2월 9일을 적기로 보신 것 같습니다. 사과의 적기. 예. 탄핵의 사주기가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이제는 어떤 기득권 정당, 수권 정당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개혁하고 겸손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널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메시지를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완전히 이제 선을 다 긋는 날이다. 예, 선을 긋는 날로 본 것 같고 조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12월 9일이 지금 공수처법이 강행되는 투쟁의 날이다. 우리 야당이 이제 정치적 집중력을 역량을 집중할 때다라고 보기 때문에 뭉쳐야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왜 뜬금포냐라고 얘기했던 그 엇박자가 여기서 극명하게 갈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과를 하지 못하면은 국민의힘은 좀 더 많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이 모습도 힘듭니다. 자중진환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힘든 모습을 보이는데 왜 사과가 중요하냐 하면은 국민의힘의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올 때부터 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당내 이견들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마무리 짓고 못한다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까 봤던 호남 지지층의 실망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성할 생각이 없구나.
탄핵의 강을 건널 의지가 없구나라고 대다수의 중도층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어찌되었든 여기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윤 변호사님 말씀처럼요. 사실은 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거대 여당을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은 예. 공수처법이 만약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정권에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다고 야당은 선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정말 해야 될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면은 이거는 정권에 대한 비호였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니까 지금 화력을 오히려 집중할 곳은 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고 이제는 민생만 바라보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배종호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도층 표심이 좀 국민의힘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그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사과의 의미는? 사과를 하더라도 저는 이제 오히려 문제만 남을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하도 문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할 경우에 결국 이제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사과를 한다고 그러는데 벌써부터 지금 당의 투톱 중에 한 명인 주호영 원내대표도 반대를 하고 또 상당 부분 강경 보수의 지도자들도 반대를 하고 예. 그러면은 국민들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하 국민의힘은 변화를 거부하구나 탄핵을 인정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진단이 맞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올 때 삼고초려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의 해법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까지 왔고 또 실제로 역전 현상도 빚어졌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국 진단과 해법이 맞다, 판단이 맞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집권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보수, 태극기 세력 또는 TK 세력만으로는 안 되고 지금 비호감으로 갖고 있는 중도 그리고 수도권, 젊은 층, 여성들에게까지 나가야 되는데 예. 그 결정적인 부분이 이 탄핵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 부분에 대한 사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고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결국은 국민의힘에 큰 마이너스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뭔가 혼란 속에서 논란 속에서 사과해봐야 그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느냐 그 말씀이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유기찬 변호사 사과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과를 해야죠.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 정책 비판을 할 때 무한 책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겠죠. 물론 있는 것도 다 압니다만은 서병수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우가 바뀐 거예요. 일단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과 대통령 입장에서 전직 대통령 입장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현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을 해야지. 지금 현 여권에서 항상 하는 말이 야권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넌 그럴 자격이 있느냐라는 이런 어떤 비판의 근거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당내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죠. 그런데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은 대선 내지 보궐선거 본선을 보는 거고 지금 안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는 당권도 좀 맞물려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로서 활동하실 분들은 예. 사실은 또 이 영남 민심을 잡아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영남 민심은 사과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먼저 냈다가 의견 수렴이 전 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이제 그다음에 선거의 예선을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 당내에서는 아무래도 권리당원 이런 부분들이 좀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당내의 어떤 당원 분포의 구도가 반영된 발언으로 보고 예. 저는 기본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사실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의견이 수렴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 사과에서 반발하게 되면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과거에도 그런 모습이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도 자리 던지고 집으로 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집구하시는 건가요? 그럴 때까지는 안 가고 유승민 의원이 하는 말처럼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지금은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예. 다만 이제 일부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교체할 필요성도 없잖아 있다라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비대위 체제를 공고히 해가지고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사과 얘기가 나왔는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좀 더 구체적인 그 쟁점은 또 지금 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당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내일입니다. 날짜는 9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새 국토부 장관과 관련된 기사가 오늘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변창흠 내정자가 책 또는 뭐 강연 등등에서 한 주장, 뭐 얘기 이런 게 좀 다시 다뤄지고 있는데 이번에 역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5년 전에 본인이 저자로 참여한 어떤 책에서 거론한 내용입니다. 고령자일수록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보수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과 어떤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좀 연결지어서 해석을 했어요. 5년 전 저서에서 뭐 책 제목이요 불평등 한국 등 뭐 이런 책 제목인데 여기서 언급을 했다. 특정 계층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여기는 이제 편견이라고 이제 평가를 해놨는데 이런 생각을 좀 드러낸 거 아니냐. 이거 좀 생각해 볼 지점 아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책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주장을 했어요. 자가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 표현 보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저항하는 보수적. 뭔가 약간의 부정적 평가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쪽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이런 내용의 글도 썼습니다. 자가 소유자는 보수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 성향이 있다. 보수와 진보를 부동산 문제로 연결지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수당은 자가, 진보당 지지는 자가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해석이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집 보유는 보수적, 인식마저 닮은 꼴이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관련해서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력이 비슷하다는 거 여기서 소개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어떤 연구원, 어떤 뭐 대학의 교수 등등등 아주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 투기 이익 환수 장치 시스템 주장했다. 뭐 공공 임대 이런 부분 강조하는 게 비슷하다. 공공 임대 보니까 앞에서 자가가 나왔잖아요. 자가 얘기, 임대 얘기 뭐 이렇게 좀 연결이 돼 보입니다 지금. 자, 이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기사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종훈 평론가. 네.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동의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뭐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뭐 한 예를 든다면 NBA 과거의 스타 플레이어였던 찰스 버클리 같은 경우에 흑인이잖아요. 흑인 플레이어인데 NBA랑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어머니께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엄마 이제부터 우리는 공화당 찍어야 됩니다. 저 이제 부자예요. 부자는 곧 공화당 이렇게 되는 거죠. 부자는 곧 공화당이라는 인식이 미국에도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도 뭐 강남을 위시해서 이제 주택을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강남의 투표 성향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건데 저는 그 지금 변창흠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 자가 소유자 이꼴 보수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끌고 가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에서 만약에 정책을 추진한다면 부동산 문제를 어떤 이념적 접근을 할 수 그렇죠. 있는 부동산 거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처리돼야 될 문제인데 이걸 이념의 문제로 해법을 찾아가려 그러면 이거 사실 답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 게 좀 거꾸로 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근 2000년대 이후에 집값 상승이 가장 많이 했을 때는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때예요. 보수 정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령자일수록 집값 상승을 기대해서 보수를 지지하고 보수 정권 당선을 원한다? 이건 조금 너무 단편적으로 단순화시키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약간 잘못 전달해드린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이 변창흠 내정자가 이제 책에서 쓴 내용이 맞고요. 그 두 번째 제가 소개된 내용인데 이 두 번째 밑줄은 이건 변창흠 후보자가 소개한 게 아니라 김수현 전 실장이 쓴 책에 김수현 전 실장.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 통한다라는 분석입니다. 이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착각을 하고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는 자가 소유는 보수적. 요 생각이에요, 지금. 동의하십니까? 2015년도에 뭐 했던 말이니까 시차는 좀 있지만
사실은 이 낙인 찍기죠. 저분의 생각이 투자 수익 환수, 개발 이익 환수 이런 데도 관심이 있는 분이고 예. 부동산 값이 치솟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다라는 시각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투기 세력 이코로 고령자, 그다음에 고령자는 보수, 그리고 보수층은 투기 세력 이런 식으로 3단 논법으로 하면 결국은 본인들이 추진하는 이런 주택 정책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투기 세력이고 주로 보수 세력이다. 그래서 진보 세력들은 여기에 저항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뭔가 같은 정치적 성향이 들어가 있는 주택 정책에 시장의 반응을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식의 정책 위반이 아니고 예. 어떤 이념적 시각에서 연역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 이것이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이 될까? 김현미 장관이 여태까지 실패했던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예. 반응은 도외시하고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그냥 무조건 추진하는 도구마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은 그거를 바꾸자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을 텐데 예. 물론 경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그런 시각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시면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은구 교수께서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조금 그 2015년 저서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게 그 자가 보유율을 그걸 나타내면서 예. 이제 고령층일수록 60대 이상일수록 보수적이다 이렇게 본 게 그렇게 예단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향성을 드러냈다기보다는 예. 그만큼 불평등 사회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60대 이상의 자가 보유자들도 보수화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었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이렇게 변창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몰고 갔다. 그렇게 공격하는 건 저는 조금 부당하다고 봅니다.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나온 네. 그 대목이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30, 40대가 그만큼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박탈돼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안타깝게도 정치적으로 고령화가 될수록 보수화가 된다. 그런 거에 대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저는 그것과는 좀 별개로 변창흠 후보자는 지금 타이밍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오. 저는 오히려 김영미 국토부 장관 때에 변창흠 후보자가 장관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서서 먼저 장관이 맞습니다. 됐어야 지금 된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시장과 화해를 해야 될 시기거든요. 예. 지금 공공임대를 늘려야 될 때도 아니고 지금 자체에서는 사실은 토지임대부나 그 시세 차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공성을 강조할 수 있는 때라기보다는 시장의 시그널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 화해를 추구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변 후보자가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 내정된 부분까지 평가를 해주셨어요. 배종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 이 기사 전에 아까 보여주신 앞선 기사 기사가 다시 동아일보 기사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이 주택 문제를 예. 가지고 정치적인 이념적인 프레임으로 오히려 지금 몰고 가는 기사예요. 이 기사 자체가 좀 너무 좀 그런 그렇습니다.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고 보시는 거예요? 변창흠 후보자가 5년 전에 쓴 책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이걸 굉장히 확대 해석을 했는데 예. 보니까 일단 팩트 자체는 자가 보유율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젊은층.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앞부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책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가 보유율과 관련된 부분이 40세 미만 가구와 60세 이상 가구에 많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 여기 수치상으로 40세 미만은 32.8% 자가 보유율입니다. 반면에 이제 60세 이상은 73.9% 많이 차이가 나네요. 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한 그 겁니다. 팩트를 얘기하고 이제 해석을 붙였지 않습니까? 예. 자가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있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익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이념적인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주택이 이 소유의 개념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절대 투기의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예. 부분에 대한 분명한데 가장 이제 중요한 숙제는 지금 당장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이 공공 자가주택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 새 후보자의 성패가 좌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부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념적 그런 이른바 인적 프레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지적을 또 해주셨어요. 예, 윤기찬 변호사. 근데 저 말씀 자체가 예. 상당히 이념적이에요. 왜냐하면 보시면 지금도 자가 보유율 보면 60세 이상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인컴 수입 소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현재 입장에서 이거 보수와 진보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주택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누구나 정책 추진하시는 분 빼놓고는 다 저항하게 돼 있어요. 예. 심리적으로. 예. 근데 이걸 갖다 선악 구분을 한 거죠. 어떤 측은 주택가격 하락에 저항하지 않고 어떤 측은 저항하고. 근데 그것은 좀 대입하는 방식이 약간 재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한 거죠. 아마도 추정을 한 건데 저 인사청문회 때 이런 부분이 아마 야당 위원들로부터 질의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걸 글로 쓰셨습니까? 취지가 뭡니까? 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를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갈 것 같은데요. 나라박입니다.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었죠. 굉장히 총망박는 정치인이었는데요. 몰라 그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에는. 이 뭐죠? 검은 땀, 방귀 이어 코로나 확진. 이건 뭐 다 뭐가 이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와 함께 뉴욕 영웅의 추락이다. 9일 당시 리더십을 발휘해서 영웅으로 떠올랐는데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했어. 그런데 엉망진창 변호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몰라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불복 소송 맡은 이후 각종 구설에 올리고 있답니다. 여기 제목에 있습니다. 이런 구설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고요. 마스크 없이 확진자들과 접촉 후 감염까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뭐 기자회견 중에 막 땀을 흘리는데 설명하다가 이게 염색약이 흘러내려서 검은 땀이 되고요.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또 방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또 이게 또 약간 좀 구설이 됐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뉴욕 영웅의 추락이다. 이런 기사가 오늘 좀 꽤 있습니다. 자, 연말이면 꼭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어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 그리고 절대로 안 된다며 막아서는 야당 말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그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양측 모두가요, 국민을 위해서 그런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